예, 김대기 선생입니다. 드디어 수능 완성 마지막 강의를 시작합니다. 마지막 강의니까 뭐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 잠깐 해드리자면, 글쎄 뭐 좋은 의도로, 사실 별 목적 없이 좋은 의도로 시작했던 그런 강의였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뭐 별로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네요. 그래서 이게 맨날 하면서도 이게 필요한 건가? 아니면 의미가 없는 짓인가? 여러 번 고민을 하고 하다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수진님이라든가 혹은 냠냠님이라든가 한 번도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열심히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게 힘이 되어서 지금까지 마지막 강의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하다가 보니까 뭐 글쎄요 상처받는 경우도 가끔씩 있었습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글쎄요 양아치들 마냥 욕설을 쓰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맥락 없이 예의 없는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걸 정말 내가 왜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회의감이 든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마지막까지 오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도 매우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이제 수능까지 한 두 달 정도 시간이 남습니다. 그 시간 동안 선생이 뭐 아주 깊이 있게 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남아있는 시간 동안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 파이널 강의를 간단하게 올려볼까 지금 계획은 있습니다만 뭐 학답은 잘 드리기 어렵겠네요.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이제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될 텐데 올해 6월, 9월 문제를 보면 예년에 비해서 문제가 지엽적으로 출제가 되거나 어렵게 나온 경우가 별로 없죠. 사실은 비문학도 그런 상황이고요. 문학도 그런 상황이고 문법도 그렇습니다. 문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그 이전에 물어보지 않았던 품사통용이라든가 뭐 이것저것 조금 오래 나올지도 모르겠다 싶은 것들이 몇 가지가 눈에 보이기는 해요. 근데 뭐 문법은 선생님이 지금 이 강의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으니까 문학만 가지고 얘기를 해본다 그러면 문학은 아주 지엽적인 거 말고요. 익숙하게 봐오던 것들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6월 9일에 나왔던 작품들을 쭉 보시면 생소한 게 하나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도 같은 맥락에서 수능을 출제하게 된다 그러면 오늘 보게 될 것도 마찬가지로 뭐 왕방현의 시라든가 혹은 김소월의 시, 이거 얼마나 많이 봤어요. 물론 김소월의 요시 자체는 많이 보진 않았습니다만 흔하게 출제되던 작가들의 작품이 나올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이니까 이제 마지막 정리하실 때 아주 생소한 거, 예를 들어 뭐 만원사 답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뭐 노처녀 가라든가 그런 것들, 물론 그런 것들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보는 와중에 익숙한 것들도 신경을 쓰시고 좀 봐주시면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수능 완성까지 열심히 들어주신 분들한테 우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자, 이제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작품 하나 보고, 해제 하나 보고, 작품 하나 보고, 그다음 뒤에 문제 푸는 방법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실 글은 고려가요네요. 자, 이 작품은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한 고려가요 중에 대표작으로 꼽힌다. 뭐 대표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임과의 사랑이 영원하기를 소망하는 화자의 심정이 진솔하게 나타난 작품으로 과장된 표현과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남녀간의 애정을 표현하고 있다. 자, 지금 보시는 요 글은 전문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제일 뒤에 한 년이 빠졌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고려가요 우리가 보통 남녀 상열지사 태폐적이고 향락적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조금 좀 태폐적인 내용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얼음 위에 댄잎 자리 보아. 자, 이불도 깔지 않고요. 댄잎으로 이불을 깐 겁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잠자리겠죠. 얼음 위에 댄잎 자리 보아. 님과 내가 얼어 죽을 망정. 자, 아무리 불편한 잠자리, 불편한 상황이 될지언정. 다시 반복했고요. 정든 오늘 밤. 그러면 이 밤은 님과 지금 만남의 시간이네요. 이별한 시간이 아니라 님과 지금 정을 뒀다고 했으니까 만남의 이 시간은 더디 세면 좋겠다. 그러니까 님과 있는 이 시간이 길게 지속되기를 바라는 거죠. 뭐 굳이 이제 적어 본다 그러면 님과의 만남이에요. 이건 이별의 상황이 아니라 님과의 만남이고 이 님과의 만남의 상황이 지속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인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랑 좀 비교해 볼 수 있냐면 황진이의 시조, 우리 뭐 엄마도 알고 있는 황진이의 시조 하나 있죠. 동짓달 기나긴 밤에 한 허리를 베어내어서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론님 오신 날 밤, 그 밤도 님이 오신 날 밤이니까 만남의 밤이 되죠. 그때 굽이 펴보겠다.
추상적 이미지를 구체화해서 만남의 시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작가의 의도가 보이는 황진이의 시조를 공부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부분하고 맥락이 같다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갑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이별의 상황이에요. 이제 첫 번째에서는 일단 만남의 상황이었고요. 만났는데 아마 뭐 이별한 모양입니다. 경경 고침상은 뭐 외로운 잠자리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상황에서는 하자의 어떤 고독감 혹은 이별의 상황을 알 수 있죠. 자, 외로운 잠자리에 어떻게 잠이 오겠느냐? 걱정 때문에 님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니까 전전 반측의 상황이겠죠. 자, 그런데 서쪽 창을 열어보니 도화가 발하다. 복숭아꽃이 피었다라는 뜻이겠죠. 자, 도화는 봄을 상징하는 꽃인데요. 자, 하나 더 보고 말씀드릴게요. 도화는 걱정이 없어서 소춘풍하는구나. 봄바람에 웃는구나. 봄바람에 웃는구라고 했어요. 자, 일단 도화 복숭아꽃이 웃는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눈에 띄는 표현 방식은 의인법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화자의 상황이죠. 화자가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은 님과 이별한 상황이라서 걱정 때문에 잠도 못 드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밖에 도화, 다른 말로 뭐 표현한다면 봄 풍경이겠죠. 이런 봄 풍경은 나의 마음도 모르고 저렇게 봄바람에 웃는다라고 표현했으니까 대조의 방식을 쓰고 있고요. 항상 대조는 강조법 속에 포함되는 거죠. 화자가 느끼는 외로움, 고독감을 더 강조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같은 식의 표현 방법 굉장히 많이 봤을 텐데 뭐 정지상의 송인 같은 경우에도 앞에는 그 첫 번째 구에서는 싱그러운 봄 풍경, 그 다음에 이별하고 있는 자신의 상황을 얘기해서 대조의 기법이 쓰인 거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도화와 자신의 상황을 대비해서 화자가 느끼는 외로움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가시죠. 넋이라도 님과 한 곳에 살자라고 여겼는데 넋이라도 님과 한 곳에 살자라고 여겼는데 이건 아마도 화자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궁극적인 소망이겠죠. 님과 한 곳에 살자라고 했는데 벽이 더시니자 벽이다. 이 말은 아마도 문맥을 본다 그러면 약속을 어기다 이런 말인 것 같죠. 같이 살자라고 하는 이런 약속을 어기다. 약속을 어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습니까? 바로 너다라는 거죠. 약속을 어긴 사람은 바로 너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니까 일단 얘는 님에 대한 원망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고전 중에서 님을 그리워하는 그런 이야기에 그래서 님을 원망하는 그런 사실은 별로 잘 나오진 않는 정서인데요. 이거는 지금 보시면 직접적으로 약속을 어긴 놈은 바로 너다. 이별의 원인이 내가 이렇게 괴롭고 고독한 이별의 원인이 너한테 있다라고 책임을 님한테 넘기고 있는 것이니까 님에 대한 원망이 보인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문제인데요. 얘가 조금 비유와 상징이 좀 있는데 이제 요것들을 설명하시는 분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선생님은 두 가지 경우를 다 얘기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리야 어리야 어린 비오리야. 자, 오리 비오리 오리 이거 오리입니다. 오리 오라가 오리는 누구를 비유하는 거냐면요 님을 비유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자, 이 오리가 하는 짓을 보세요. 오리야 오리야 어린 비오리야 여울은 어디에 두고 소의 자로 왔느냐. 자, 여울도 마찬가지고요. 소도 마찬가지고 다 그냥 물 웅덩이 같은 거예요. 오리가 하루는 여울 가서 자고 하루는 소에 와서 잔다라는 거죠. 자, 소가 얼면 여울도 좋다. 여울도 좋다. 그러면 일단 오리로 상징되는 님, 이 사람의 태도가 나오죠. 그죠? 하루는 여기, 하루는 저기 잠자리를 고정하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며 자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오리는 미리 말씀을 드리면 님의 방탕한 모습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밑에 나오는 여흘하고 소는 뭐 여자를 얘기하는데 이제 이거를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여기 지금 누가 누구다라고 명확히 나와 있지 않으니까 가능성을 두 가지로 볼 텐데요. 자, 일단 이 여흘을 화자라고 봅시다. 화자라고 보고 소라고 하는 것은 다른 여자라고 보는 경우가 하나가 있을 거고요. 자, 이런 경우가 하나 가능하고 또 하나는 또 반대로 여흐를 다른 여자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소라고 하는 것을 화자라고 봅시다. 그러면 해석이 좀 달라지겠죠. 일단 첫 번째 경우를 가지고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여울은 어디 두고 난 어디다가 두고 딴 여자한테 자러 갔느냐. 그 딴 여자가 얼면 딴 여자가 너를 버리면 여울도 좋다. 나한테 돌아와라. 나한테 돌아와라. 뭔가 이거는 하자를 기다리는
비록 방탕한 님이지만 하자를 기다리는 슬픈 마음이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여를 다른 여자로 보겠습니다. 자, 다른 여자는 어디 두고 나한테 전화 왔느냐? 내가 또 널 버리면 딴 여자한테 가겠지, 딴 여자한테 가겠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아마도 님의 방탕함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뭔가 질책하는 그런 의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해석은 두 가지 다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다음에 이제 함께 동침하자 그런 이야기가 하나 들어있는데 그거는 아마 학생들 글이라서 그런지 뺀 모양입니다. 전문이 다 나온 건 아니에요. 자, 그다음 넘어가셔서 두 번째는 왕방현의 시조입니다. 자, 일단 해제부터 먼저 볼게요. 이 작품은 조선 전기의 문신인 왕방현이 당종을 유배지인 영월까지 직접 호송하고 돌아오는 길에 지은 연군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임금을 그리워하는 그런 노래라는 겁니다. 자, 자신이 모시던 임금을 두고 떠나야 하는 충성스러운 신하의 무거운 발걸음을 천만리로 과장하여, 일단 표현 방식 과장법 쓰인 모양이네요. 과장하여서 표현하고 있으며 임과의 이별로 인한 슬픈 마음을 흐르는 냇물에, 자, 또 표현 방식 감정이입하여서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 시를 보겠습니다. 초장에서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과 이별하고, 자, 고운님과 여희 옵고라고 했으니까 님과 이별의 상황이 주어졌고요. 아까 해제에서 봤던 것처럼 님과 나 사이의 거리를 천만리라고 했으니까 과장법을 쓰고 있는 것이고, 화자가 님과 사이에서 느끼는 정서적 거리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겠죠. 자,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과 이별하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았더니 저 흐르는 물도 내 안 같아서 내 마음과 같다라는 거죠. 그럼 화자와 동일시되는 대상인 거죠. 저 물도 내 마음 같아서 울며 밤길을 간다. 자, 저 물이 운다라고 표현했으니까 화자의 주관적 정서가 표현되어 있고 화자의 정서랑 일치하죠. 그렇다면은 감정이입의 방식이 사용됐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님과 이별한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 이별의 대상이 임금 단종이기 때문에 연군가의 일종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다시 현대시 김소월의 시인데요. 자, 이 작품은 임에 대한 그리움을 산과 바다라는 공간과 낮과 밤이라는 시간의 변화를 통해서 절실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면 기본적인 정서는 그리움일 거고 표현상의 특징에서 뭐 공간 혹은 시간이라고 하는 걸 등장을 시켜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는 말이겠죠. 자, 두 번째, 화자는 산 위에 올라서 바다 건너 임이 계신 곳을 바라보지만 임의 소식은 낮을 지나 밤이 되어도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뭐 낮을 지나서 밤이 된다 이런 말을 보면 시간의 경과가 드러나 있다는 말일 거고요. 그 다음에 기다림 혹은 그리움의 마음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자, 화자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자, 비록 만나지는 못하지만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답니다. 아침이 될 때까지 순수한 마음으로 임을 기다린다. 자, 일단 임에 대한 기다림, 김소월 시에서 흔하게 보여지는 그런 주제의 글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시 자체는 조금 생소하죠, 그죠? 자, 일단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산 위에 올라서서 바라보면, 자, 첫 번째 공간으로 산이 나오는데 산 위에 올라가서 바라보는 것은 마치 삼위인곡에 나오는 것처럼 님이 있는 곳을 바라보기 위해서 더 멀리 볼 수 있는 산 위에 올라가는 것이니까 얘의 의미를 굳이 부여한다 그러면 화자 입장에서는 기다림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산 위에 올라서서 바라보면 가로막힌 바다를 마주 건너서 님 계시는 마을이 내 눈앞으로 꿈 하늘같이 떠오릅니다. 자, 바다는 지금 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사랑의 장애물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비록 이러한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절망하지 않고 산 위에 올라가서 님 계시는 마을, 자, 님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 마을, 그리움의 대상이겠죠. 마을이 내 눈앞으로 꿈 하늘같이 반복법 쓰고 있고요. 떠오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뭐 뻔한 거죠. 이별의 상황이지만 난 님에 대해서 기다리는 마음 가지고 있고 님에 대해서 그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바다가 아무리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절대 절망하지 않는다. 아마 이것이 1년 부분의 내용처럼 보입니다. 자, 그다음 2연으로 가보죠. 2연은 아마도 님이 계신 그 마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 같은데요.
흰 모래 빗긴 선창가에는 한가한 뱃노래가 멀리 잦으며 날 저물고 안개는 깊이 덮여서 흩어지는 물꽃들 아득해 보입니다. 자, 님이 있는 그 마을이 지금 내 눈앞에 떠오르는데 그것이 날도 저물었어요. 그 다음에 또 안개 때문에 그 마을이 명확히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마 님의 상상 속에 있는 그런 마을이니까 님이 지금 그리워하고 있는데 그 님의 모습이 안타깝게도 정확히 떠오르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말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윽고 밤이 어둡고 물새가 울면 시간의 경과가 보이죠. 하자가 산 위에 올라가서 님이 있는 그 마을을 바라봤는데 이미 이제 밤이 됐어요. 이윽고 밤이 어둡고 물새가 울면 물결조차 하나둘 배는 떠나서 저 멀리 한 바다로 아주 바다로 또 역시 마찬가지로 반복법 쓰고 있고요. 저 멀리 한 바다로 아주 바다로 마치 가랑잎같이 떠나갑니다. 자, 이제 해가 져서 풍경을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서 배에다가 굳이 의미를 한번 부여해 볼게요. 아마 하자는 님과 나 사이를 아까 1년에서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다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이 배를 타면 님이 있는 곳에 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지금 이 배를 타지 못하고 배가 떠나가는 모습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니까 화자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정서, 슬픔이든 그리움이든 정서를 더 심화시키는 소재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갑니다. 나는 혼자 산에서 밤을 새우고 아침 해 붉은 볕에 몸을 씻으며 자 그러면 이거는 또 마찬가지로 시간의 경과가 쓰여졌고요. 밤에도 산에서 내려가지 않아요. 계속 산 위에서 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자의 어떤 기다림의 지속을 보여주는 것이고 아침이 올 때까지 내려가지 않아 또 똑같이 말할 수 있어요. 하자는 지금 이 이별의 상황에서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다시 보시죠. 아침에 붉은 볕에 몸을 씻으며 귀 기울이고 솔곳이 옅든노라면 님 계신 창 아래로 가는 물노래. 자, 님 계신 창 아래로 가는 물노래예요. 그럼 이거는 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도 하자의 그리움이 투영되어 있는 대상일 거예요. 비록 보지는 못하지만 내가 산 위에서 님한테로 님이 있는 그 창 밑으로 노래를 불러서 보내면 다음 보세요. 흔들어 깨우치는 물노래에는 자, 이 물노래는 님이 있는 데 가서 님을 깨워 어떻게 깨우냐 하면 저 멀리 산 위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잘 게 아니라 빨리 그 사람한테로 돌아가야 돼. 이렇게 그 깨우는 그 물노래는 그렇다면 이 물노래는 하자의 소망이 투영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내 님이 놀라 일어나 찾으신다고 하더라도 내 몸은 산 위에서 그 산 위에서 고이 깊이 잠들어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하자의 어떤 긍정적인 혹은 희망을 보여주는 거죠. 님이 지금 내 앞에 없잖아. 내 앞에 없고 내 앞에 안 나타났는데 안 나타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잠을 자느라고 님이 와도 잘 지금 못 보고 있을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그 한용운의 님의 침묵에 나오는 거랑 비스무리한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마지막까지 님에 대한 기다림의 지속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있는 겁니다. 김성월 씨니까요. 아까 운율 안 봤네요. 그죠? 한번 볼까요? 1년 어떻게 시작하나요? 산 위에 올라서서 바라보면 가로막힌 바다를 마주 건너서 사문보죠. 김소월 씨가 나오면 항상 거의 대부분 다 전통적 율격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문보의 율격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일단 봐야 될 것들은 다 본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로 넘어가서 문제 풀어나가면서 부연 설명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기역 미음의 표현상의 특징이다. 옳지 않은 거. 자, 1번 보시면 기역이 극단적 상황을 가정하여 임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어요. 자, 일단 기역이 얼음 위에다가 이불도 깔지 않고 대나무 잎으로 자리를 만든 것이니까 발음도 안 되네요. 극단적 상황을 가정한 거 맞고요. 임에 대한 지극한 사랑. 비록 이런 상황이라도 너랑 이별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니까 1번은 가능해 보입니다. 자, 2번 니은.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소재를 의인화하여 하자의 외로운 심정을 부각하고 있다. 하자하고 대비되는 건 뭐였었죠? 보화였었죠. 복숭아꽃. 그러니까 하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자연물을 쓰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화자가 느끼는 정서를 강조한다. 2번도 문제가 없네요. 자, 3번. 서리법을 활용하여 임과의 관계를 어긋나게 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자책하고 있다. 자, 일단 디귿 볼게요.
벽이 더시니 니러시여이까. 약속을 어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평서문을 바꿀 수 있나요? 약속을 어긴 사람은 너다. 평서문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일단 서리법을 쓴 것은 무조건 맞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한 원인이 자신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너 때문이라고 원망하는 거죠. 이별의 원인이 님한테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니까 3번은 서리법을 쓴 것은 맞는데요. 뒷부분이 잘못 얘기했네요. 자, 맞아보겠습니다. 4번. 리을은 반복을 통해 하자와 배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 바다, 한 바다, 점점 바다가 멀리 떠나가는 것이니까 거리가 멀어지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반복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마지막 5번.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밤을 지새우고 아침을 맞이하는 하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아침 해가 붉은 벼에 나온 것이니까 당연히 시각적 이미지 맞겠죠. 답은 3번입니다. 자, 넘어가셔서 2번 볼게요. 보기에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봐라. 자, 우리 시가의 전통은 오늘 한참 봐야 되겠네요. 우리 시의 전통을 얘기합니다. 우리 시가의 전통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면면이 계승되어 왔습니다. 내용 측면에서 첫 번째 이제 내용 측면에서 사랑하는 이와 이별로 인한 한의 정서를 노래한 시가가 여러 시대에 걸쳐 창작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자연물을 정서 표현의 도구로 삼는 시가도 많은 편입니다. 여기까지가 내용면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 형식면에서 민요의 세 마디의 반복. 세 마디라는 게 뭐 말하는 거냐면 삼음보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요의 세 마디의 반복, 그 다음에 시조 및 가사의 네 마디의 반복, 얘는 사음보 얘기하는 거죠. 규칙적 율격, 형식적인 측면에서 규칙적 율격이 활용되어 왔습니다. 자, 가의 경우에 특정 연에서 시조와 유사한 운율과 구성상의 특징이 나타나. 그러면 시조와 유사한 운율이라고 하는 건 사음보 얘기하는 거죠. 좀 특이한 게 가는 고려가요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은 고려가요는 삼음보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지금 이 글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고 특정한 연, 아마 이 연 얘기하는 걸 거예요. 특정한 연에서는 시조와 똑같이 사음보의 운율이 보이고 구성상 특징, 자, 구성상의 특징은 아마도 초장, 중장, 종장, 3장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3장의 특징이 나타나 있다. 그 다음 나와 같은 시조의 원형으로 보기도 한다. 그렇죠. 운율도 사음보고 구성도 초장, 중장, 종장, 3장이니까 가를 시조의 원형으로 시조의 출발점으로 보는 견해가 있답니다. 그 다음 다는 이별의 정환과 그리움의 정서를 노래하고 있으며 운율에서 전통시가의 계승을 살필 수가 있어. 자, 운율 뭐였었죠? 아까 삼음보였었죠. 이러한 관점에서 가다에 대해서 설명해 보자.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죠. 가의 이연에서 네 마디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선생님 안 읽어줘도 되겠죠? 사음보입니다. 경경 고침상의 어느 잠이 오리오 하나 둘 셋 넷 사음보. 이런 점에서 시조 갈래의 원형으로 보는 근거를 확인할 수가 있다. 보기에서 확인했습니다. 자, 2번 나의 초장 중장 종장의 구성과 같이 다는, 자, 일단 나는 초장 중장 종장 시조니까 3장 구성이죠. 다는 각 연이 의미상 세 부분으로 구성돼. 글쎄요, 각 다가 의미상 세 부분인지 확인이 안 되고요. 우리가 보기를 봤다시피 나에서 초장 중장 종장의 3장의 형식을 계승하고 있는 것은 가의 이연인 거죠. 하나 둘 세 줄이니까 2번은 이야기를 아예 잘못했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나머지는 살펴볼게요. 자, 3번 다의 경우에 세 마디가 반복되는 율격을 지키고 있어. 무슨 말인가요? 삼음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민요와의 연관성. 민요가 물론 사음보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달아달아 밝은 뭐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좋을까? 갑자기 안 떠오르네요. 어쨌든 민요는 삼음보나 사음보를 쓰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다는 삼음보였어요. 그죠? 그래서 전통적 율격, 민요에서 쓰는 그러한 율격을 쓰고 있다. 3번도 문제 없어 보이고요. 4번은 가의 이연과 나의 종장, 다의 1, 2연에서 임의 부재, 자, 이별의 상황이라는 말이죠. 이별의 상황으로 인한 슬픔을 환기한다라는 점에서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어 이별의 한을 보여주는 내용상의 공통점을 말하고 있고요. 자, 5번 가의 여흘 소, 나의 냇가의 물, 다의 물꽃, 물노래 등과 물과 연관된 자연물을 정서 표현을 위한 소재로 활용하고 있어. 이것도 공통점이고 보기에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3번 갈게요. 가와 다에 대한 감상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1번 가의 일련에서 더디 세오리라를 통해 임과 함께하는 시간이
지속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이 밤은 이별이 아니었어요. 만남의 시간, 그 시간이 지속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다. 1번은 문제 없고요. 자, 2번 다의 사연에서 님 계신 창 아래로 가는 물노래를 통해 임에게 가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 나는 가지 못하지만 물노래라도 님의 창가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니까 2번도 내용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자, 3번 가의 이연에서 잠을 못 이루며 다의 사연에서 밤을 새우고 임을 기다리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전전반측하는 상황이고 4번 가의 3년에서 넋이라도 님과 한 곳에 살자를 통해서 다의 1년에서는 님 계시는 마을이 내 눈앞으로를 통해서 임에 대한 그리운 마음 넋이라도 죽어서라도 함께 살고 싶고 항상 보이지 않지만 님이 살고 있는 그 마을이 보일 것처럼 보여. 당연히 그리움 때문이겠죠. 답은 그럼 5번이겠네요. 자, 뭐가 틀린지 확인합시다. 가의 사연에서 여울과 소를 옮겨 다니는 오리의 모습을 통해 다의 3년에서 물새의 울음을 통해 임에 대한 서운함. 글쎄요. 요까지는 맞죠, 그죠? 방탕한 님의 모습이니까 여기에서는 서운한 게 맞는데 문제는 다해서 물새가 오는 것은 저녁이라고 하는 어떤 시간적인 배경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 발 더 나가서 설명한다 그러면 님과 지금 함께 있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이 물새는 하자의 감정이 투영돼 있다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만 님을 서운해하거나 그런 마음은 물새에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답은 5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넘어가서 4번 보겠습니다. 나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자, 해보죠. 1번 님과의 거리를 천만리로 과장하여 임의 부재에 따른 외로움을 강조하고 있다. 자,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법 쓰고 있고요. 시에서 쓰고 있는 숫자들은 보통 정서적 거리감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합니다. 고운님 여의욕고를 통해서 임과 이별한 상황임을 드러내고 있어. 여의욕고 이별하고니까 2번도 당연히 맞는 말일 거고요. 3번 임과 이별로 인해 허전해진 심정을 내 마음을 둘 데가 없어로 표현하고 있어. 설명이 필요 없겠네요. 자, 4번 냇가에 앉아 관찰한 대상과 자신의 모습을 동일시 안에 표현하고 있어. 자, 뭐랑 뭐? 냇물과 저 냇물이 내 마음 같다라고 했으니까 4번도 맞겠네요. 그럼 5번이겠네요. 이것도. 자, 울어 밤길 간다를 통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신의 감정이 누그러지고 있어. 아니죠. 밤길 가는 내내 계속 울고 있는 마음이니까 하자의 감정이 누그러지는 건 확인이 안 됩니다. 답은 5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5번 볼게요. 다음은 다에 대한 학습 활동이다. 이를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을 골라봐라. 자, 일단 볼게요. 산 위에는 시간과 공간이 하자의 정서와 조응하여 함축적인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아까 해제에서 본 적이 있죠. 이런 말을. 자, 각 연에서 시간과 공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주목하여서 함축적 의미를 탐구해 보자. 그리고 밑에 표를 보시면 연별로 시간의 공간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볼게요. 자, 적절한 거죠. 1번 갑니다. A. 1년의 산 위는 바다 건너 님 계신 마을을 바라볼 수 있으리라는 희망마저도 꿈꿀 수 없는 절망적 공간이 아니라 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올라간 공간이니까 오히려 희망의 공간, 기다림의 공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2번은 이게 선창가죠. 이연의 선창가는 날 저물고 안개가 깊이 덮여서 님 계시는 마을이 있는 곳을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쓸쓸함을 한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 그렇겠죠, 그죠? 뭐 그 선창가를 님이 있는 마을로 보든 아니면 뭐 내가 지금 산 위에서 바라보는 선창가가 되든 간에 어쨌든 간에 안개가 덮여 있고 명확히 보여지지 않는 모습이니까 님의 모습이 정확히 떠오르지 않는 님을 볼 수 없는 화자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라서 쓸쓸한 마음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일단 답은 2번이 정답이네요. 자, 3번은 이게 바다죠. 3년의 밤 어두운 시간을 임의 소식뿐 아니라 바다로부터 그 무엇도 확인할 수 없어. 이건 시 내용 확인하면 되죠. 무엇도 확인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배가 멀리 떠나가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자, 4번은 사연에서 밤은 산에서 고독을 느끼게 하는 시간이며 아침은 배를 타고 님 계신 창 아래로 이동하는 시간이다. 자, 밤이 님과 함께 있지 못하는 시간이니까 고독의 시간이라는 점은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 아침이 되어도 계속 이별의 상황, 님의 부재의 상황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니까 배를 타고 떠난다는 건 전혀 해당 사항이 없고요. 자, 마지막 5번 오연의 산 위는 하자를 흔들어 깨우는 물노래. 아까 이 물노래는 누구를 깨우는 거였죠? 화자를 깨우는 게 아니라 님을 깨우러 보내는 거였으니까 5번도 글 내용과 맞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능 완성. 나와 있는 문학 작품들은 전부 다 설명을 다 했습니다. 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조금 시원섭섭하네요. 파이널 부분 좀 강의가 계획이 되고 준비가 되면 약속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정리하시고 공부하신 것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